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시행 이전 피해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피해 지원으로 보전하기로 했는데 야당은 소상공인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추경으로 코로나 피해 지원과 백신 방역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는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여권의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첫 일정으로 무명 용사탑을 참배했습니다. 야권에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책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예비후보 등록 마감과 장의주자 등판으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여야의 대선 경선 레이스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어제 법사위에서 단독 채택한 손실보상법 국가교육위 설치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본회의는 참석해 표결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도영 기자. 네. 네, 손실보상법은 소급 적용이 빠진 채 본회의를 통과했죠. 국가교육위 설치법도 처리가 됐는데 각각의 법안을 설명해 주시죠. 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입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논란이 됐던 소급 적용 조항은 빠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에서 단독 표결로 처리한 겁니다. 손실보상법은 대신 피해 지원 형태로 과거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이후입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에는 국가교육위 설치법도 있습니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로 국가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같은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교육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집행하도록 합니다. 여당은 당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을 부칙에 담았지만 국민의힘이 비판하자 공포 후 1년 뒤로 바꿨습니다. 이에 국가교육위는 이르면 내년 7월 정식 출범해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은 무산됐습니다. 이 밖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에 이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것에 대한 규탄 결의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어제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로 여야가 갈등을 빚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도 설전이 이어졌죠. 네, 여야는 국회 본회의 시작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치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6월 임시회중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양당 합의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은 법안은 다루지 못하도록 한 국회법을 준수하는 게 당연하다며 어제 법사위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안건이 많다거나 타 상임위 일정 때문에 시급하게 진행될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윤한홍 의원이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오전 법사위를 열고 논의를 계속하자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기습적인 법사위 단독 처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온 여당의 날치기 DNA가 다시 한번 제대로 발휘됐다며 국민들을 향해 심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요청도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도 묵살한 채 입법 독재의 한길만을 자랑스럽게 민주당이 걷고 있습니다. 이 쟁점 법안은 표결로 통과됐지만 합의를 통해 진행된 게 아닌 만큼 앞으로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서 여야 간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올해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을 33조 원 규모로 편성하고 선별 지원하기로 의결했고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원구성 재분배 합의가 불발되면서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아 추경안 심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차 추경안은 국채 발행 없이 33조 원 규모고
기정예산 3조 원까지 포함해 이번 코로나 피해 지원에는 총 36조 원이 투입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원 방식과 관련해 피해 계층 위주로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했다며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지원금에 10조 4천억 원을 편성해 소득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3조 9천억 원을 편성했고 지원금 상한선을 최대 900만 원까지 지난번 추경 때보다 500만 원 상향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생소비 지원금도 1조 1천억 원 편성했는데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의 3%를 초과하면 금액의 10%를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가 원구성 협상 불발의 여파로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황.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를 볼모로 예결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예산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재난 상황에 이 추경 심사를 앞두고 예결위원 구성을 늦추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속한 위원 제출과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고집하는 비정상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탐욕과 독선으로 국회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7월 국회에서 원구성 재분배 협상을 이어갈 방침인데 합의가 불발되면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와 예결위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예결위와 상임위 추경안 심사와 별도로 다음 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추경안 내용을 점검합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전국민 지원과 선별 지원에 대해 전문가와 내부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 지원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 대부분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비대면 방식의 영상 공개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홍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며 대선 레이스에 본격 합류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미리 제작한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 지사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시작하겠다며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도입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서 보편복지 국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부족한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민주당 9명의 대권 주자들이 모두 링 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제 4기 민주정부를 유능한 정부로 만들겠습니다. 구태, 무책임, 반기역 정치를 획파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들은 당에서 개최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페어플레이를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재명 지사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반이재명계의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속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고 정권 교체는 시대 정신의 명령이고 우리 모두의 지상 과제입니다. 국민의 힘이 정권 창출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후보들과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부동산, 외교, 안보, 공정, 정의의 붕괴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 초선인 윤희숙 의원은 내일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하태경, 홍준표 의원까지 총 7명이 야권 대선 주자로 뛰게 됩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국민의힘에서 등판한다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을 둘러싼 엑스파일 논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야권 대선 레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오늘 출마 선언을 한 뒤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모두 사실이다, 부족함을 용서해달라며 사과했습니다. 야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엑스파일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대선 주자들의 도덕성 논란과 검증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장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첫날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도덕성 논란을 털겠다고 작심한 듯 해명하고 사죄했습니다. 과거 형수 욕설 논란은 모두 사실이자 아픈 이야기라며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공직을 그만두는 것도 각오한 상태였는데 이제 세월도 한 10년 지났고 저도 많이 성숙했고 그 사이에. 과거 여배우와의 스캔들 의혹도 이 지사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지사는 앞으로 본격화될 사생활 의혹과 도덕성 논란에 국민 이해를 구했습니다. 또 갈등의 최초 원인은 제가 가족들의 시정 개입이나 이권 개입을 막다가 생긴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점들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엑스파일 의혹 등 도덕성 검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날 자신의 가족에게 제기된 도덕성 의혹을 흑색 선전이라며 단호히 일축했고, 어떤 출처불명의 또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도 같은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줄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유흥주점 접객원 의혹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장모 최모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도 윤 전 총장에게는 부담입니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윤 전 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데다 최 씨의 23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내일 나옵니다. 저희 처가와 그런 악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떤 정치 진영에 또 악용이 돼 가지고 그걸로 또 제가 정치적인 공격도 받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네. 대부분은 드러났던 문제가 아닌가. 여야 모두 대선 주자들이 분명해지면서 본격적인 검증의 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책 경쟁은 시작되지 않은 만큼 도덕성 검증 결과가 첫 번째 본선 통과의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은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1차 관리 감독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범죄나 사건에 연루돼 자금 세탁 사고가 나더라도 은행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관리 감독과 책임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을 동원해서 거래소 신고라고 하는 행정행위를 하는데 1단계를 그 은행들한테 실명 확인 계좌를 받아와라.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자금 세탁을 파악하기 위해 실명 계좌가 필요하다는 건 세계 각국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그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부분에 1차 책임은 은행이 있습니다. 그 판단은 은행이 하는 거지 금융당국이 네가 해라 저가 해라 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업을 안 해야 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1위인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80%를 웃돌아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위는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자체에 대한 관리보다는 이 거래소와 거래소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용자들 사이에 있어서 이 이용자들에게 대한 일방적인 책임을 면탈하는 행위라든가 이어 열린 공청회에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논의 과정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중개 플랫폼 업체의 책임 회피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주 수익이 그거 아닙니까? 중개를 통한 수수료 수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일에 소비자 피해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를 저는 100% 연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단 책임은 어디까지 질 거냐. 과도하게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자칫하면 모든 것을 연대해서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그 소비자든 모든 사람들한테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거죠. 공청회에서는 또 최근 한 분식집 사장이 악의적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일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 컨슈머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악성 민원 관리를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 후기 수집 처리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임시로 만들어 차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시 배분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수석을 만나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협상안을 야당에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줄 것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논의는 7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KBS가 수신료 인상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KBS 방송 수신료를 3,80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과 관련해 역할과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공영방송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도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대다수 TV 시청자 입장을 무시한 크게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성급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조치가 방역과 백신의 효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우려했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소식마저 전해진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백신 1차 접종자에 한해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당분간 보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당원들의 요구가 있다면 내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 대표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당대표를 맡은 이유는 당을 재도약시키기 위해서라며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내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심상정, 이정미 전 대표와 지방의원 등이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곧 후보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현재 이제 지지율 1, 2위의 이제 대권 주자들이 모두 이제 등판을 했는데 내년 이제 3월 9일이죠. 대선이 있는 날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는 모양새네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등판이 빨라지면서 여야의 대선 시기도 이제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 3월 초가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니까 이제 8개월이 조금 더 남은 거거든요. 네. 윤 전 총장은 이틀 전에 뭐 사실상 정치 참여 선언이었는데 대권 도전 선언이었고요. 이재명 지사는 오늘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네. 현충탑을 참배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네. 네. 그 이 지사의 이제 행보를 보면 출마 선언 이제 방식도 그렇고 또 현충원 참배 모습도 그렇고 기존의 다른 그 대권 주자들 행보와는 이제 좀 다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이 지사는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영상으로 했거든요.
대선 출마는 이제 보통 지지자들이 많은 곳에서 또 언론이 있는 곳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네. 이 지사회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요. 이게 다른 후보들과 다른 또 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기존 정치와 다른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의미도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여권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지사가 이재명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2위와의 격차도 좀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 또 이런 비대면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뭐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충원 참배를 할 때 보통 이 정치인들은 전직 대통령 참배를 이제 많이 하는데 네. 이 부분에서도 오늘 그 전직 대통령 대신에 그 무명 용사비를 참배를 했어요. 네. 보통은 이제 현충원을 참배를 하게 되면 현충탑에서 먼저 참배를 하고요. 네. 전직 대통령의 묘역들을 좀 둘러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디 누구를 했느냐, 어디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가지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보통의 관행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무명용사의 묘역에 참배를 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대한민국 주권과 이 국난 극복의 큰 힘이 국민에게 있고 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고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이 이겨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인데요. 네. 이 지사의 발언이 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누군가는 이름이라도 남기지만 누구는 이름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또는 위패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네, 이제 그 소년공으로 이제 일을 했고 초등학교 졸업 후에 2차례 이제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을 이제 진학한 전형적인 개천용 출신이라 아마도 네. 이름 없는 그 민초들의 그 방점을 둔 그런 이제 행보로 이제 보이네요. 이번에 그 야권의 윤석열 전 총장 이제 살펴볼까요? 윤 전 총장의 첫 번째 행보가 이제 언론이었는데 어떤 네. 의도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어제 국회 소통관을 찾았습니다. 이제 국회 소통관은 이제 기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네. 여기를 먼저 찾았다는 것은 이제 소통을 중시하겠다. 이제 기자들이 정치와 국민들의 어떤 소통의 창구, 그러니까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찾았다는 것은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좀 의지도 보이고요. 또 이런 면을 봤을 때 그 지금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사였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소통을 중시하겠다. 이제 언론을 먼저 찾았다는 것은 이제 정치인 윤석열로 변모한다. 뭐 어떤 그런 시작점을 알리는 지점이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이제 뭐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입당 여부인데 네. 어제 이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아직까지 뭐 결정된 거 없다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 김 기자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 이틀 전전으로 봤을 때는 네.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한 50% 정도 가능성은 많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였는데 이제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을 하는 그 기자회견장에서 봤을 때는 80-90%는 국민의힘의 이제 마음이 있다. 입당 가능성은 훨씬 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정치 철학이 또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그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적인 면에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밝히면서 그럼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나? 그 회견 도중에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오나 이렇게 했는데 또 거기까지는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 여지를 이제 많이 남겨둔 거거든요. 근데 어제 또 방송사 인터뷰를 보니까 당보다는 이제 정권 교체가 우선이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입당도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거든요. 국민의힘 입당이 이제 정권 교체, 자신의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제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는 게 아마 지금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게 윤 전 총장의 의지고 또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준석 대표와 아직까지는 밀당 중인 건지는 네. 모르겠는데 아무튼 김 기자는 국민의힘에 좀 입당할 걸로 그쪽에 이제 좀 무게를 두는 그렇게 뭐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사견을 물어보신다면 90% 이상이지 않겠느냐. 네.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입당 시기는 그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그 입당 시기를 본다고 하면 이제 그 이번에 했던 장소를 보시면 네.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었어요. 네. 이게 보면 이제 독립운동가거든요. 그러면 다음 우리가 이제 날짜적으로 조금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8월 달에 8월 15일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한 것이 이제 대권 도전 선언을 한 거다. 분명하게 의지를 밝힌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윤 전 총장이 아마 8월 25일 전후로 해서
제가 봤을 때 15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충분히 한 달 동안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되겠죠. 이제 국민 여론을 수렴을 하고 지방도 이제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 그 후에 8월 15일 날 광복절에 맞춰서 이제 국민의힘의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 그리고 이제 분명한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경선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는 게 아마 8월 15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이제 당선 버스, 경선 버스는 8월 말 출발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와라 이제 이미 계속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그 전에는 결단을 하고 아마 8월 15일 그 전후로 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8월 15일 전후로 해서 이제 국민의힘 입당을 발표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는데요.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대결 모드로 가는 모양새네요. 네, 첫 번째 이제 경선 연기를 놓고 경선을 연기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제 이재명계와 반 이재명계가 이제 충돌을 했는데 일단락이 됐습니다. 경선은 이제 기존대로 원칙대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당내 논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금방 진화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전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하겠다고 합의를 했고 이낙연 전 대표의 뭐 지금 여권에선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할까 했는데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대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라면서 이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 전 대표와 전 총리가 이제 손을 잡겠다는 어쨌든 이제 모양새는 조금 이제 갖춘 모양새인데요. 지난 당대표 경선을 계기로 구심점이 약해진 이 친문 진영이 이를 계기로 한번 재결집을 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었다. 뭐 이런 전망들이 좀 있고요. 또 이재명계에 대항해서 친문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선다면 여권의 경쟁 구도, 지금은 뭐 이재명 지사와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을 보면 한 2배 정도, 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친문 지지를 받는 단일 후보가 나온다면 이 여권 경쟁은 또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상황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선거는 한쪽이 좀 독주하면 흥행이 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양쪽이 좀 균형을 이루면서 또 극적인 순간이 나와야 이게 이제 대선까지 쭉 연결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일단은 민주당의 예비 경선이 7월 11일 날 지금 9명인데 6명이 컷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보면 이재명과 반 이재명의 연대 부분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화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일단 커다란 이제 변수가 되겠군요.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대선 지지율 1, 2위 이재명, 윤석열 등판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여부 그리고 이재명 반 이재명 구도까지 살펴봤습니다. 김동률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항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1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경기지사들의 징크스입니다. 오늘 오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 여권의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이 지사의 등판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출마 선언에서 이 지사는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지자체장으로서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저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했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정치적 후광, 조직, 돈, 연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응원하시는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면서 만들어낸 작은 성과와 효능감 때문일 것입니다. 실적으로 증명된 저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위해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한편 이 지사가 이렇게 대선 출사표를 던지면서 오늘 각 언론이 재조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 경기도지사들의 대선 도전서입니다. 인구 1,380만 명의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를 이끈 역대 경기도지사들 중에는 이를 발판으로 대권에 도전했던 인물이 이렇게 4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도전에 성공하지 못하고 정치 여정에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경기지사는 대선 주자의 무덤이라는 흑역사를 남겼습니다.
이인재 전 지사는 15대 대선 때부터 16대, 17대, 19대 대선까지 모두 4번의 대선에 도전했지만 본선에서 좌절하거나 경선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세 전 지사는요, 각각 3차례와 1차례씩 대선 도전에 나섰지만 아예 본선에도 오르지 못하고 모두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일찌감치 이 같은 상황을 의식했던 걸까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경기지사 무덤론에 대해서 전임 지사들은 정치인들이었고 저는 실무적 행정가라면서 차별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 역시 지난 2017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이어서 이번이 2번째 대선 도전입니다.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경기지사 무덤론이라는 징크스를 깨고 이번엔 과연 경기지사 대망론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2번째 정치톡입니다. 치명적 실수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윤 전 총장뿐 아니라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김건희 씨가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발언을 놓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에 등장한다고 알려진 자신의 과거 의혹에 대한 반박이었죠. 줄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소문 등을 거론하면서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기가 막히다. 누가 소설을 쓴 것이라면서 사실이 아님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당사자가 직접 나선 것이겠지만 정치권은 화들짝 놀라는 모습입니다. 여야 모두에서 잘못된 대응이다, 치명적 실수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배우자가 이렇게 빨리 등판한 후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명을 하기 위한 것 같은데 굉장히 불리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갑자기 인터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응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진짜 커져버리잖아요. 치명적으로 실수했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누구라도 그런 이야기는 정치판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본인이 물꼬를 터버렸으니까 이제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집요하게 검증을 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당사자가 먼저 거론하는 바람에 오히려 의혹에 대한 관심만 키우는 상황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 과거 의혹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대체 왜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정치를 저질로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조만간 네거티브 대응팀을 구성해서 각종 의혹과 소문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부인 김건희 씨 관련 논란을 확실하게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실은 뭐 여권에서는 부동의 1위죠. 올해 초부터 그 여론조사 1위인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비롯해서 여당에 지금 9명의 대선 주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1997년 신한국당의 예를 빌어서 뭐 구룡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 여권의 대선 경쟁 스타트 이걸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주자 9명이 어제 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오늘 프레스데이 행사를 하면서 경선 레이스 막이 올렸습니다. 각 후보들은 취재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주요 발언들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비호감도 있는 정치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민주당의 여러 중요 선거마다 외연 확대를 해온 사람이고
네, 만회하신다면 남자답게 열심히 도울 생각이고요. 저는 제가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방식은 뭐 후보들 간의 연대 협력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뭐 저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가능하면 또 연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긴 합니다만. 예, 아픈 데를 그냥 과감하게 찔르시네요. 만약에 경선 전에 여론조사 가지고 결정하면 경선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월드컵을 보면요, 브라질이나 이태리가 꼭 초반전에 고전하다가 나중에 우승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드라마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 이제 9명의 면면을 보면 전직 총리 2명에 현직 도지사 3명, 현직 의원 3명, 장관 출신까지 그 스펙만 보면 아주 이제 화려한데요. 여당의 이제 대선 대진표 이 구도나 흥행 요소 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먼저 최병묵 위원님. 그렇죠. 우선 구도로 보면 사실은 이번에도 그 뭐 호남 출신도 있고 영남 출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뭐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지지 기반이 호남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호남에서 그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일단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좀 그 상태에서 뭐 흥행 요소 그러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이나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워낙 압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결국 이재명 지사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일반 유권자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어떤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이걸 흥행을 유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흥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일단 구령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1992년, 97년까지 뭐 그때 이제 대통령 되면 뭐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용이 되는 것 아니냐. TV 드라마 중에서 용의 눈물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 뭐 임금님 같은 경우에 용 맞죠? 용포를 입으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최근에 용이 아니고 뭐 이무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잠룡이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되겠네요. 예, 권력이 좀 뭐 약해져서요. 그래서 가급적 용이라는 표현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 대권이라는 표현도 좀 거슬립니다. 그냥 대선,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이렇게 좀 뭐 용어를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꼭 대통령을 가리켜서 용을 뭐 쓰지 않더라도 뭐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이 성공하는 케이스도 뭐 개천에서 용났다. 뭐 그 정도도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 이제 다른 분야에서는 쓸 수 있는데 정치 쪽에서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알겠습니다. 정치 대통령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건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네. 또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좀 바람직한 표현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잔소리를 먼저 좀 하게 되네요. 네. 흥행 요소는 어떻게 보십니까? 흥행 요소 지금 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낙연 1강 체제였어요. 그러다가 이낙연, 이재명 양강 체제로 갔다가 지금 이재명 1강 체제로 변한 겁니다. 이게 이미 상당 기간에 걸쳐서 이런 흐름을 거쳐서 정착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뒤집기는 다른 주자들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여권의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오늘 대대적인 출정식 대신에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이 출마 선언문 어떤 부분에 가장 눈길이 갔습니까? 제목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죠. 이재명은 합니다. 저기 2017년에 경선을 했을 때 책을 썼어요.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자기를 알려야 되니까. 네. 그 제목이 이재명은 합니다. 책 제목이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강렬했던가 봐요. 또 실제로 경기지사를 하면서 경기도의 그 계곡에 불법 시설들을 다 불도저로 밀고 들어가서 철거했고 경기도 주민들은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또 코로나 때 신천지 교주 체포하겠다고 직접 달려갔지 않습니까? 네. 또 경제 살린다고 뭐 지원금 과감하게 중앙정부하고 약간 마찰까지 일으켜가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면 한다. 오늘 그 선언문에서도 공약 이행률이 나는 90%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고 있는 게 정부가
권위를 잃고 신뢰를 잃었기 때문인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하고 좀 약간 그 대비가 되면서 어떤 강점 같은 걸 갖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이재명 지사는 이제 본인이야 지금 뭐 공약 이행률이 90%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잘 아시지만 역대 정치인들은 대개 공약 이행률을 본인이 평가할 땐 굉장히 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뭐 한다면 한다. 뭐 이거 뭐 어찌 보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많이 들어보던 구호 아닙니까? 그런 점으로 따지면 이재명 지사의 저런 정치 리더십 스타일, 이것 자체가 유권자들로서는 호불호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라는 것이 박스권을 형성한 채 지금 계속해서 몇 개월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뭐 굳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지지자들도 많지만 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도 꽤 비호감도도 높은 것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본인이 그런 점을 극복해야 보다 더 대선에 가까이, 그러니까 당선에 가까이 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11일 그 예비 경선이 이제 치러지게 되니까 이제 딱 열흘 남았는데요. 9명 중에서 6명이 이제 올라가게 돼 있고 3명이 이제 탈락하게 되는데, 3명의 탈락 후보, 뭐 후보라고 이제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두 분은 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탈락자를 꼽기보다 우리가 6명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걸 한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뭐 대략 언론이나 또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면, 왜냐하면 이게 민심, 당심, 여론조사로 50, 50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본다면 5명 정도는 대략 우리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박용진 의원 정도가 이제 5명 안에 틀림없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러면 이제 한 명이 누구냐? 이건데 저는 아마도 김두관 의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남에, 지금 현재 영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니까 네. 김두관 의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저기 이광재 의원의 단일화는 이제 뭐 정세균 전 총리 쪽으로 기울어질 그거는 거라고 뭐 보시는군요. 저는 이제 정세균 전 총리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비 경선 방식이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또 민주당 당원 여론조사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수치가 거의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5명은 대략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중에 이제 최문순 지사가 오늘 그 감자를 나눠주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걸 하셨는데 좀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뜻밖의 좀 최문순 강원지사가 좀 예비 경선을 통과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강원도지사라 감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강원도 농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판로가 막히고 했을 때 직접 세일즈에 나서갖고 다 팔았어요. 그래서 완판남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그 한 자리가 김두관 지사냐, 이제 뭐 최문순 지사냐, 뭐 그렇게 진단을 하고 김두관 계신 의원이죠 이제. 네, 그렇군요. 김두관 의원. 네. 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그리고 이광재 두 후보가요, 7월 5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낙연 후보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후보 단일화나 반 이재명 이런 연대 움직임이요, 경선판 전체를 흔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여야 경선이 사실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경선도 야권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야권이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 경선이 영향을 받는데, 민주당 의원이나 당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위기감이 있어요. 야당에는 지금 30대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되고요.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막 엄청나게 새머리를 시작했고, 또 최대형 전 감사원장이 드디어 사표 내고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고, 또 뭐 안철수 국민의당하고 뭐 합당을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야권에 굉장히 그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그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이러다 정권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뭐 이것저것 볼 거 없이 본선에서 될 사람한테 좀 몰아주자, 이런 흐름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좀 탄력을 받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라면은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이재명 지사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잠깐 흥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워낙 일강 구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 그다음에 지금 경선이 스타트하자마자 결국은 이재명일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반 이재명 전선에 무슨 뭐 단일화네 뭐 이런 요소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냥 이재명으로 가서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난다.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도 그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오히려 민주당 지금 당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 이러다가 정권 넘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오히려 현실화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야권은 역동성이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물론 야권도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든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원샷 경선을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야권은 더군다나 또 그 대통령 후보 선출하는 시기가 10월 말 11월 초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늦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만약에 이런저런 이벤트가 야권은 늘어서 있는데 여권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어찌 보면 민주당 당원들이 얘기한다는 그 위기 내지는 불안감 이런 것이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너무나 일강 독주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결국 그런 결과가 됐을 때는 아마도 그런 불안감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연대나 또 이제 그 단일화가 이재명 대세 판도를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 못하고 그런 거죠. 변수가 별로 안 된다.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께서 발제해 오신 내용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여당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야당은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의 대전파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권의 대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국회 소통관을 방문하고 이제 방송 인터뷰도 이제 나서는 등 언론과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출마 선언 때의 모습은 이제 흥행에는 이제 성공을 했지만 회견 내용이나 태도에서는 여야의 이제 평가가 이제 엇갈리게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야당 안에서도 평가가 또 이제 엇갈리고 있고요. 윤 전 총장의 데뷔 무대나 이후의 행보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성 의원님. 이제 출발했으니까 저는 기본 점수만 드리고 싶어요. 60점. 본인이 이제 대선 출마를 이제 했는데 최근에 뭐 대변인이 사퇴하고 뭐 부인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얘기도 하고 있고 이 고난의 행군이 이제 시작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께 기자회견할 때 표정이 너무 좀 굳어 있고요. 머리를 좀 지나치게 막 좌우로 흔드는 바람에 뭐 도리도리윤 뭐 이런 별명까지 얻으셨는데 아직은 검찰총장 냄새를 좀 덜 뺀 것 아닌가. 또 사용하는 용어는 굉장히 좀 살벌한 데 비해서 내용이 좀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정치에 등판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정치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그리고 이제 야권 정치인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여당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공세를 펼칠 텐데 또 야권 내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자꾸 견제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오게 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러나 첫 번째 등판하는 거란 말이죠.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영선이에요, 지금. 국회의원 배지 한 번도 안 달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점수를 매기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비교적 선방했다. 이렇게 봅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뭐 비전 같은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수많은 기자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거는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등판치고는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 야권에서 거론되는 주자만 해도 윤 전 총장을 포함해서 모두 13명입니다. 윤석열 대항마라고 견주어 볼 만한 사람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지도가 높고요.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넘어야 될 산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분은 윤석열 전 총장보다 조금 약해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가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을 국민들한테 잘 설득한다면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는 워낙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마 상당히
대항마까지는 몰라도 상당한 정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을 다크호스로 이제 꼽아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그 홍준표 의원이 자꾸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경선 못지않게 치열하게 이제 검증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실제로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그 중에 이제 그걸 검증을 진행할 사람이 홍준표 의원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의 캐릭터가 윤석열 전 총장 캐릭터하고 대부분 겹쳐요. 국회의원 몇 번 한 거 빼놓고서는. 네. 검사 출신 정치인 아닙니까? 네. 대부분 겹치고 또 검사 출신 때의 명성을 바탕으로 정치인으로 변신한 사람들이거든요. 둘 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겹치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의원이 그 굉장히 혹독하게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두 사람 간의 지지율 격차가 워낙 크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홍준표 의원이 섣불리 검증에 나서려다가 국민의힘 특히 야권 지지자들의 역풍을 맞을 소지도 저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이제 코로나 백신 맞죠? 전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했고 8월에 2차 접종 예정인데요. 네. 홍준표 의원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굉장히 치열하게 검증했고요. 두 분이 이제 각각 대통령 5년씩 이렇게 했어요. 웬만한 그 흠집은 그때 경선 때 다 걸렀기 때문에 본선에서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 그런 검증을 해야 된다. 이건 홍준표 의원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님 먼저 해주실까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여론조사에서 워낙 지지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높다고 될까요? 과거의 사례를 봐도 별로 그렇지는 않고요. 전 특히 평생 이렇게 검사,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처럼 판사, 평생 뭐 법조인 외길을 걷다가 막판에 갑자기 정치인, 그것도 최고의 정치인인 대통령을 한다고 나서는 게 당이론 차원에서 별로 옳다라고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한 줄 논평, 법조인의 길과 정치인의 길은 다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야 모두에서 사실은 그 이제 대선 경선 열차가 뭐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출발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근거나 어떤 사실관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마타도어나 공격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한 줄 논평으로 한 것은 검증과 공격은 다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에서는 예비 후보 등록 마감과 대선 주자들의 잇따른 등판으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대선 경선 레이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호남 지역은 오늘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제주 산간 지역은 낮부터 저녁 사이에 또 한 번 요란할 소나기가 지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